그 비독점 전략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의 OTT들은 독점 전략이거든요. 네네. 왜 이렇게 대칭적인 전략을 세우신 거죠? 이게 비독점, 독점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약간 힘든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저희 것이. 근데 일단은 저희 플랫폼 관점에서 딱 얘기하면 꼭 저희 플랫폼에서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독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독점, 비독점 나눌 때 내 플랫폼에서 볼 수 있냐 없냐로 나눈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비독점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플랫폼 말고도 다른 플랫폼에도 코코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 견지에서 보면 비독점이 맞는 거죠. 이걸 추구한 이유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크게 넓히기 위한 거죠. 단시간에. 코코아라는 브랜드가 있고 여기서 저희 웬만한 한국 컨텐츠 다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저희 코코아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를 그냥 전달하고 싶은 어떤 파트너에게도 문을 열어놓고 저희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거죠. 아, 그러니까 콘텐츠의 힘으로 독점적인 익스클러시브한 전략을 하는 것보다는 그 브랜드의 익스피리언스를 더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네. 아. 플랫폼의 정의에 대해서 누군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 전통적인 플랫폼은 본인이 가진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서비스 그 플랫폼 자체를 이제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네.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아니면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유무형의 그 형태를 이제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플랫폼의 정의를 브랜드라고 내렸었어요. 제가 대표를 맡고서 본인 플랫폼 내에 뭔가 컨텐츠를 담아두는 물리적으로 담아두는 행위는 전통적인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그런 물리적인 경계가 사라졌다. 이미 모든 뭐 기술들이 클라우드 눈에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 그러니까 제 눈앞에 없는 어떤 특정한 데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미 뭔가 그 물리적인 경계는 사라졌다 보고 있고요.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여러 뭐 서비스 인스턴스라든가 뭐 컨텐츠라든가 아주 쉽게 그냥 그 전달이 돼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하듯이. 그런 걸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가라고 보면은 유저 익스피리언스고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뭐 밑에 있냐면 브랜드 밑에 있는 거예요. 브랜드가 있지 않으면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하나로 만들어지기 힘든 거죠. 그래서 플랫폼의 정의를 브랜드라고 내렸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고서 플랫폼은 브랜드다. 브랜드를 전달하는 게 플랫폼이다라고 했고 저희는 그 브랜드를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력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야지 쉽게 그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고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전략을 강하게 구사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주류 시장에 강하게 침투가 됐었던 거죠. 대표님, 저는 좀 죄송한 얘기, 외람된 얘기지만은 저는 대표님 회사가 자금이 없어가지고 그 전략을 선택하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예, 뭐 그것도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 주류에서 강하게 어필하기 싶었다면 마케팅비를 천문학적으로 써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게 저는 약간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프렌들리하게 다가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용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 코코아 서비스를 하기 전에 유사하게 불법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법으로. 혹시 어떤가요?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은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많습니다. 여전히 많은데요. 그때도 많고 지금도 많을 거라고 뭐 저희가 뭐 매일매일 체크하진 않지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법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 불법 서비스에 돈을 내고 본다는 얘기잖아요. 즐긴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내고 보는 건 아니고 불법 사업자들의 그 수익 구조는 본인들 서비스 페이지의 광고 수입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네 사이트에 한국 드라마를 그냥 무단으로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그 콘텐츠를 보러 들어오세요라기보다는 광고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는 구조다.
그런 경우가 많죠. 뭐 자생적인 불법도 많습니다. 뭐 본인들이 보기 힘든 컨텐츠를 어떤 특정한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커뮤니티식으로 공유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계속 관리해야 되고 뭔가 없애야 되는 관리 대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 한국 콘텐츠는 유료 과금 혹은 구독 모델이 불가능하다라는 시장의 불신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이 안 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는 그쵸. 너무 쉽죠. 네. 예, 그 대부분의 목소리가 한국 컨텐츠는 돈 내고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인식. 그리고 미국 메이저들도 구독 모델을 만들기 힘든데 우리들이 어떻게 만드냐. 그리고 불법 사업자가 너무 판치기 때문에 구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시장성이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구독 모델이 안 만들어졌던 첫 번째 원인은 라이센스를 한 개씩 쪼가게 팔다 보면 구독 모델을 못 만듭니다. 만들고 싶어도. 본인이 컨텐츠가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상품으로 만들겠습니까? 저희 코코아가 시작하면서 컨텐츠를 한 대 모았기 때문에 일단은 구독 모델 상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독 모델 만들면 그 트래픽이 불법으로 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 불법을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과 역량을 노력을 봤을 때 그 단시간에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24시간 동안 컨텐츠를 그냥 광고 기반으로 무료로 풀었습니다. 새로 나온 컨텐츠를. 그러면 24시간 동안은 돈을 내지 않아도 저희 코코아 사이트에 와서 광고를 보면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우 훌륭한 자막 퀄리티로. 자막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네. 돈을 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막이 이상하면은 아무리 좋은 컨텐츠도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형편없어 보이고. 자막을 한국에서 본방송이 끝난 한 10시간 이내에 고속으로 번역을 해서 하이 퀄리티로 여러 번의 QC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QC를 통해서 하이 퀄리티 자막이 산출물로 나오는데 그거를 10시간 안에 붙이게 되면 미국에는 그게 동부 기준으로 프라임 타임이 됩니다. 내가 자고 있는 새벽에 했던 방송을 오늘 오후에 내가 뉴욕에서 좋은 자막으로 볼 수 있구나라는 그 베네핏은 지갑을 열게 만든다고 봤어요. 그래서 불법에 대항해서 24시간 동안 광고를 보면 브랜뉴 타이틀을 볼 수 있다는 그 전략은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구독자들이 매일매일 사이트에 오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포기하겠죠. 예, 힘듭니다. 매일매일 그 그렇죠. 보기가. 그러다 보면 과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략이 사실은 이제 고퀄리티의 훌륭한 그 컨텐츠가 광고 기반으로 24시간 풀리다 보니 불법 사업자들이 이제 사라지는 효과를 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많은 불법 사업자들이 이제 경쟁력을 잃고서 이제 문을 많이 닫았었죠. 뭐 여전히 존재는 합니다. 존재는 하지만 일단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그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를 펼쳐나갔습니다. 지금 코코아가 월 구독료가 6.99죠. 예. 6.99. 약간 플랫폼별로 약간 상이합니다. 수수료가 센 데는 일부 정도 더 붙는 데가 있고요. 예. 진짜 24시간 안에 보면 무료라고 해도 네. 한 달 동안 그거를 차라리 6.99 내고 말겠어요. 사실. 네. 그 코코아의 난관 중에서 미디어 시장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사들과 스폰서. 그쪽 그 챌린지였죠.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한국 이제 방송사 또는 뭐 컨텐츠 프로바이더 스튜디오들이 본인들의 플랫폼을 만들어 본 경험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상 있다 손 치더라도 글로벌리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타국에서 만들어 본 적은 더더욱 아예 없는 거죠. 사실상. 그러다 보니 일단 본인들이 가진 컨텐츠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렇죠. 내 컨텐츠가 저기를 간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내 컨텐츠 중심으로 계속 사고를 하다 보니 그 플랫폼은 사실은 특정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의 생태라든가 특징을 다 파악하고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낮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컨텐츠는 프리미엄이야.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어를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돈을 받았으니 아시아에서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 컨텐츠는 한국에서 돈을 받았으니 당연히 미국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문제는 마켓마다 특징이 다른 거예요. 그 선진 미디어 시장들은 당연히 좋은 컨텐츠 돈 내고 보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상품이 좋고 퀄리티가 좋으면 사서 봐요. 하지만 뭐 제3세계라든가 동남아나 그때 당시 동남아나 이런 데는 그 서브스크립션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생소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인들이 보는 지상파 채널 또는 케이블 방송에서 한류 컨텐츠가 나오게 되게 많이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그쪽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라이센스에 맞는 시장이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플랫폼이 진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던 거죠. 사실은 관점의 문제인데 컨텐츠를 중심으로 봐서 이거는 당연히 가치가 높은 컨텐츠니까 구독 모델로 가야 돼 라는 거는 굉장히 컨텐츠 사고방식이다. 그러면 플랫폼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미국은 구매력 파워가 있고 당연히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사서 봐. 그리고 이 컨텐츠는 유통 구조가 뭐 독점이든 비독점이든 뭐 아니면 상품화되든 여러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어. 뭐 어떤 채널은 이거를 번들링해서 팔아. 어떤 곳은 이거 독점 그냥 스탠드 언론으로 팔아. 뭐 이런 식의 되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를 해요. 네. 그거를 다 파악하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플랫폼의 역량인데 그 상품을 만들어내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위 자체를 사실은 많이 몰랐던 거죠. 한국 미디어 업계 사람들이. 내용물이 좋으면 팔린다라고만 생각했지 이걸 어떻게 포장해서 어떤 매대에 올려놓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매대가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는 매대가 인기가 좋다. 저쪽이 핫하다. 이쪽이 핫하다. 아니면 여기서 사면 뭐가 할인이 되더라. 이런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컨텐츠가 좋으니까 팔릴 거야. 라는 거는 컨텐츠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역할을 코코아가 대신한 거죠, 미주에서. 당시에 이제 라이센스로 컨텐츠를 판매하다 보니까 시장가라는 게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구매자가 부르는 가격이 시장가가 됐었던 거예요. 그렇죠. 컨텐츠를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컨텐츠를 가지고 도대체 돈을 얼마 벌었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내가 10원을 들여서 20원에 팔았는데 이걸 사간 사람은 얼마에 팔았지? 라는 게 궁금하죠. 왜? 그게 이제 사실 시장가가 되는 거고 컨텐츠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독점 플랫폼들은 본인들의 그 컨텐츠 퍼포먼스 알려주지 않습니다. 영업 기밀이죠. 그렇죠. 10원에 사가서 100원을 벌고 200원을 버는 게 그게 그들의 특기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류 컨텐츠가 붐업인데도 불구하고 컨텐츠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굉장히 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가격에 파는 게 맞아? 하는 퀘스천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플랫폼 없는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 굉장히 좀 곤란함이 있었던 거예요. 서러움이 있었던 거죠. 내가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내가 플랫폼이 없다 보니 이게 얼마에 팔리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사본지도 모르고 아무 데이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니즈가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코코아의 이제 순기능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런닝맨을 팍스에 라이센스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에 팔까? 혹은 박스가 뭐 몇만 불 혹은 몇십만 불 이렇게 제시하면 그걸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판단 기준으로 코코아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했을 때
내가 받는 수익 쉐어 금액으로 봤을 때 한 달에 얼마고 1년에 얼마니까 야 이거를 니네들한테 라이센스로 팔았을 경우에는 얼마 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라는 그 기준선이 또 만들어지는 거군요. 이게. 그렇죠. 저희가 설립되고 난 뒤로 예. 실제로 컨텐츠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아. 저희가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컨텐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죠. 왜냐면은 바이어 입장에서도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겠지. 예. 뭐 그거를 쉐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최소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아, 그런 순기능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시장의 CP들한테 또는 스튜디오 또는 IP 홀더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저희 쪽에 컨텐츠를 넣어서 리포트를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유튜브처럼 네. 그냥 무료 광고 기반의 오픈 플랫폼이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건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게 프리미엄 시장이란 말이죠. 그 구독 모델이 기본으로 하는. 네. 그러니까 컨텐츠 밸류를 업 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프리미엄 서브스크립션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본인의 컨텐츠 밸류가 올라간다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그 저희가 서비스하는 컨텐츠들이 무료로 풀리는 패스트 채널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무료 기반의 광고 기반의 플랫폼에 풀리는 컨텐츠하고는 솔직히 차별화되어 있는 건 맞죠. 그거보다는 좀 더 포지셔닝이 높다고 봅니다. 아까 대표님이 이제 콘텐츠 중심의 전략과 플랫폼 중심의 전략이 좀 다르고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콘텐츠 중심의 전략을 한 것 같다 혹은 능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대표님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IT 기업에 다니신 거잖아요. 네, IT 기업에서 네. 엔지니어 혹은 그쪽 계열에서 이제 오신 분이니까. 근데 만약에 대표님이 방송사의 PD나 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 출신 백그라운드였다면은 전략과 사고가 콘텐츠 중심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표님이 그런 엔지니어 기반의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콘텐츠 중심보다는 플랫폼 중심의 전략을 세우게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맞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약간 좀 특이한 경험을 했었는데 옛날에 이제 전 직장에서 아시아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중국 쪽에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떻게 그 중국 플랫폼들이 돈을 벌어가는지를 봤었습니다. 그 한국 컨텐츠 라이센스를 사서 일정한 가격에 사서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봤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태양의 후예라든가 그다음 별의 송그대 빅히트 치는 거 간접적으로 봤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약간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 돈을 저렇게 버는구나. 컨텐츠 어떤 거를 사서 어떻게 펼치는구나 이런 걸 봤죠. 예. 그게 좀 도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코코아의 전략에 대해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K 콘텐츠를 기반으로 타 비즈니스 영역의 파트너들하고의 연대와 횡적으로의 연합 및 생태계 구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그 약간 플랫폼 회사의 숙명 같은 건데요. 네, 예, 저희가 스트리밍 OTT 플랫폼이지만 그 시청 경험이 당연히 비디오에서 나오고 비디오 경험에서 이제 주축이 돼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트래픽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저희만 딱 생각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트래픽, 나가는 트래픽만 생각하고 끝날 수는 있는데 사실은 플랫폼이 그것만 딱 바라보고 그 비즈니스 모델만 고수하다 보면 세상이 변하거나 시대가 변했을 때, 환경이 변했을 때 살아남기가 힘든 겁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좀 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나 시너지 나는 협업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사실 옛날에 책가게였던 아마존이 이북 스토어였던 아마존이 그리고 이커머스 플랫폼인 아마존이 결국은 비디오 플랫폼인 아마존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뮤직까지 엄청나게 크게 확장을 했죠.
그게 플랫폼, 전통적인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존은 그냥 책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잘 트랜지션을 시켜줬던 성공적인 플랫폼이었던 거죠. 그럼 저희도 이제 한류라는 이 큰 키워드에서 봤을 때 네. K 컨텐츠, 특히 K 드라마는 그 중에 하나의 그냥 그 요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K 컨텐츠가 인기가 많으면 당연히 여기에서 시작된 트래픽이 다른 데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플랫폼은 기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협업 모델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비즈니스 오퍼추니티를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혹시 대표님, 네. 지금 매출 규모를 얘기하시는 거는 코코아의 매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설립한 지 한 1년 남짓한 시기에 이미 기매출을 넘어섰었고요. 라이센스 매출을. 기존 예. 매출을 예. 넘어섰다. 그리고 뭐 매년 성장을 40% 이상씩 했습니다. 이미 기존 매출을 넘은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만들어진 지 서비스가 시작된 지는 4년 반 정도 됐죠. 4년 반. 예. 그럼 4년 반이면은 서비스 된 지 1년 만에 기존 라이센스 매출의 규모를 넘어섰고 그 이후부터 1년 조금 넘어서 달성했습니다. 네, 그 이후부터 40%씩 매년 예. 증가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이면은 거의 기존 라이센스 매출의 몇 배가 됐을 거고 그럼 되게 성공한 거잖아요. 예, 뭐 사업적으로 그렇죠. 봤을 예, 때. 저는 아직 뭐 만족한 수준은 아닌데 더 예. 빨리 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 뭐 그렇게 실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매출의 리소스를 분석을 해보면은 네네.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나요? 어느 아무래도 파트너 쪽 매출 비중이 크죠. B2B. 예. 저희 B2C는 뭐 아직 그렇게 크게 압도적이진 않고요. 예, 파트너 매출 비중이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를 중심으로 한 그 전략이 네.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고. 예,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현지 미국 시민들한테 코코아 서비스를 알려서 그걸 통해서 가입시키고 하는 그거보다는 현지 미국 시민들이 프렌들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코코아에 가입시키도록 하는 전략. 네네. 그게 맞아 떨어졌다고 네네. 보는데 그러면은 그 인종 구성이라든지 그 네네. 소비자들의 네. 유료 가입자들의 네. 그런 거를 조금 본다면은 어떤가요? 그냥 미국 인종 비율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예. 초반에는 약간 에이시안하고 히스패닉 쪽에 약간 바이아스 돼 있었는데요. 예, 지금 예.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미국 인종 구성 비율하고요. 화이트 코카시언하고 그다음 흑인하고 에이시안하고 히스패닉하고 주로 4개 인종이 가장 큰 인종 그렇죠. 구성이잖아요. 예. 그 미국의 인종 구성 비율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저희 시청자 분석을 해보면. 그 초반에는 백인 비중이 좀 낮았는데 점점 늘어나서 거의 맞춰진 것 같아요. 이제는.